오늘 영상에서는 뭐 오늘 눈앞에 나와 있는 여기 JP모건에 관한 그런 얘기랑 이제 지금 보면 벡트거래소에서 이제 칼럼을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그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비트코인이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차트적인 관점보다는 좀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두 달에 걸친 그런 거보다 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친, 수년간에 걸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뭐냐면 블룸버그 통신에 이게 나온 건데, JP모건이 지금 보면 수천 명의 어떤 그 사람들의 직원들을 지금 뉴욕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몸집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JP모건 체이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맨하탄이라는 데 하나 있어요. 근데 맨하탄이라는 데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고 또 금융의 중심지야. 그죠? 맨하탄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죠. 네, 서울의 여의도인데 어쨌건 거기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있는데, 되게 그게 오래 전부터 그게 JP모건 체이스의 원래 그 본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매각을 한다. 그걸 왜 갑자기 매각을 할까요? 그리고 매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가 점진적으로 슬럼프로 갈 거를 대비해서 몸집 줄이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본사 건물을 이전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그만 뭐 설렁탕집 가게가 다른 데로 확장 이전하거나 그냥 뭐 옆 가게로 가거나 다른 도시로 가는 거, 그거는 다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거대한 금융사가 만약에 본사를 옮긴다,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이 다른 도시로 옮긴다, 이게 그냥 간과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뭔가 금융 쪽에 뭔가 어떤 구조적으로 변화를 분명히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는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몸집 줄이기도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텍사스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전체 직원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텍사스 쪽에 864라면 뉴욕에서는 지금 621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줄이겠죠, 앞으로. 뉴욕에서 텍사스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아마 예전에도 제가 제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텍사스에 락데일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미국에서는 약간 시 외곽이죠. 그러니까 외곽이죠. 시골이죠, 사실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비트메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채굴장을 건설도 했죠. 그러니까 텍사스라는 그 주에서 뭐 사람들이 경쟁이 하는데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JP모건도 텍사스 쪽으로 옮겨간다. 어쨌건 뭔가 앞으로 이제 수년간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비트메인하고 JP모건을 매칭시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건 뭔가 냄새가 슬슬 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크라켄이라는 거래소를 아마 아실 거예요. 크라켄 거래소에서 오미세고랑 팍스골드, 이거를 이제 오늘이죠, 29일날 이거를 리스트업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이 찔끔 오르고 뭐 비트코인이 안 가면 사람들이 이제 뭐 알트코인 가진 사람들은 야 비트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비트만 오르고 알트코인 좀 까지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 구조가, 이 코인 생태계 이 구조가 있잖아요. 암호자산 이 구조가 비트만 생존할 수 없고 또 알트만 생존할 수 없어. 그 구조가 있어요. 딱 구조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그리고 각 코인별로 특징과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비트코인이 안 가지고 있는 장점도 되게 많거든요. 특화되어 있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 특화되어 있는 코인들이 결국에는 암호자산 생태계 전체를 이루어서 어떤 조화로운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지, 비트코인만 간다, 뭐 이더만 간다, 리플코인만 뭐 리플이 뭐 전 세계, 그거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관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미세고에 관해서 이제 제 채널에서는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제
뭐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오미세고가 2013년도 생성된 오미세고 홀딩스에 따라서 오미세 페이먼트를 포함하는 법인입니다. 오미세 페이먼트는 아시아 전역에 광범위한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불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막 찾아보면 뭐 태국 위주의 태국을 위시한 뭐 그쪽 동남아 위주의 뭐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기 자본이 많이 얽혀있는 게 사실은 일본 자금이에요. 저도 이제 왜 여기에 처음에 되게 특이하게 봤었던 이유가 이 오미세 홀딩스에 투자했었던 두 가지 법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소프트뱅크 그쪽이었고 또 두 번째가 미즈호뱅크였어요. 이 두 개 양대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거대 자본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동남아에서 그냥 끝나겠구나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들도 뒷구녕에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을 안 하죠. 대놓고 마케팅을 잘 안 해. 그냥 조용히 지들 할 일들을 그냥 조용히 트위터에 살짝살짝만 그냥 얘기만 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어쨌건 저는 뭐 나쁘지 않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팍스골드라는 게 있는데 왜 여러분들 아마 팍소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 이게 보면은 PAXG는 신탁회사 및 관리인인 팍소스가 운영하며 뉴욕주 재무 서비스 부서가 규제합니다. 팍소스는 20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얘네도 그러니까 지난 뭐 1, 2년간에 갑자기 뭐 이 블록체인, 이 암호자산 생태계가 막 갑자기 붐업이 일어나니까 급작스럽게 생겨난 어떤 그런 회사들은 아니에요. 되게 오랫동안 존립했었던 어떤 그런 회사고 팍소스라는 게 이제 베이스가 깔려있는 그런 데고 이제 팍스 골드라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가 보관하고 있는 400온스 런던 굿 딜리버리 금괴의 훌륭한 트로이온스 뭐 한 개로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금 기반한 어떤 그래서 뭐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나중에 연관 지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뭐를 기반으로 하냐. 분명히 저는 거기까지 아마 연결을 팍소스에서 분명히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명도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쨌든 여기 얘네에서도 어떤 하나의 코인, 금 기반으로 한 코인을 하나 했는데 그게 이제 크라켄에 상장을 시켰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죠.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장 폐지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업비트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OK 코인 후옵인가 OKEX인가 거기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대시하고 이 지금 지키씨를 상장 폐지 시킨다고 얘기했다가 잠정 보류시킨 게 아마 꽤 오랫동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는 얘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오늘 나온 어떤 트윗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에 관해서 지금 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얘네가 왜 이럴까요? 이게 만약에 자산으로서 값어치가 없고 만약에 실용화될 확률이 되게 적고 만약에 익명성이란 어떤 그 기술 때문에 배제가 된다면 얘네가 여기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서부터 저는 이제 강조해서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쨌건 이것도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 10월 달이 밤감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밤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코인이 탄생해가지고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그 코인들은 이제 밤감기가 있어요. 근데 내년에 밤감기가 오면 밤감기를 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채굴률이 반으로 뚝 떨어져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듯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호라이젠인가 그것도 제가 알기로 밤감기하고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와 내가 이거 샀는데 안 오른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뭐 상당 이런 그 뉴스의 그 어떤 그 단어 하나에 대중들이 휩쓸리게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 GKC를 초반부터 밀어줬던 게 사실은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어떤 그 금융 그룹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시고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그게 과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성격 자체가 뭐 한 가지 어떤 거에 관해서 말을 하면 뭐 그거에 관해서 뭐 따따붙다 이렇게 변명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기사가 나와도 저는 일관되게 계속 여태까지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트가 오르면 비트만 오른다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 알트 다 죽는데. 그리고 알트가 좀 그러면 또 비트코인 같다. 근데 가만히 사람들을, 방송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세요. 일관된 사람이 있고 일관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차트 위주로 방송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뭐 말을 해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든 말 바꾸기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본인 자체가 이 생태계에 관해서 그렇게 거시적으로나 아니면 심도 있게 모른다는 얘기야,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지. 네. 근데 좀 어느 정도 이 시장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 걸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끄집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도 아마 계속 보시면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아마 계속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이 사진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우존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보면 타겟을 올타임 하이로 잡고 있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이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딱 오늘 밤부터 1월 1일 밤까지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경제 성장 지표는 경기 침체 경보를 약화시키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월스트리트에서 이번에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광범위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긍정적 데이터는 경기 침체 경보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예상보다 나쁜 수치는 약세 전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커플링 장세, 주식시장은 커플링 장세, 어떨 때는 디커플링 장세로 가는데 얘네가 보면은 GDP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PC 가격 지수 그리고 고용 비용 지수에 관해서도 발표를 해요. 이거는 31일 날인데 그게 10월 31일 날부터 10월 30일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미국 경제에 대한 무역 전쟁의 영향을 보여준다. 제조 데이터에 관해서 이것도 발표를 하는데 PMI 지수라고 하죠, 우리. 그러니까 시카고 그리고 최종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 이것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것도 계속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무역전쟁 여기 보면은 관세가 제조업 부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워졌다. 여기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 통화 시장이 환율 시장이 되게 막 급등락하고 스테이블하지 못했고 달러 같은 경우도 막 그런 일이 발생됐고 중국 같은 경우도 7위안에 대한 어떤 그 지지 노선에 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중국도 양적 완화를 거대하게 하고 공산당이 개입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어떤 미국하고 중국의 환율 전쟁 아니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저는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피아트 머니의 불합리함이나 아니면 뭐 어떤 스테이블하지 못한 어떤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저는 조성했다고 생각해.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 제조업 있죠. 제조업에 관해서 그게 중국 제조업이 됐든 미국 제조업이 됐든 전통적인 제조업의 부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제 타격을 가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마찰을 의도적으로 생성해가지고 그래서 4차 산업 위주의 새로운 어떤 시스템의 플랫폼을 재편시키기 위한 하나의 공극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빈 공간이 있어야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이제 이번에 제조업 지수 발표가 이제 난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개인 소득 실업 청구 지수 실업률에 관해서도 11월 1일까지 지속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발표가 돼요. 거기다가 주택시장 붕괴 징후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건설 부문의 상태에 대한 더 많은 통찰에 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주택 판매 지수, 건설 지출 지수 이거에 관해서도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밤부터 29일 밤부터 11월 1일 오후까지가 제가 봤을 땐 아마 시장에 파동이 되게 많이 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요즘에 이런저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보통 뭐 중화된 어떤 뭐 국가 통화, 뭐 CBD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CEP라는 어떤 그 이름을 거기다가 붙일 거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뉴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텐센트인가?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원래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어떤 그냥 하나의 개인 기업이었잖아요. 알리바바는 마유인회장, 텐센트는 또 개별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뭐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중국의 공산당하고 엮여 있게 의도적으로 개인 기업들을 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에 포진을 시켜. 그래서 일원화되게 모든 어떤 그 프로젝트를 다 이끌어가게 오히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이런애 저런애 4차 산업혁명이 이런애 저런애 크립토커런시가 뭐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네 아니네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공산당이라는 데는 그냥 독단적으로 한쪽 방향이 맞다고 말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런 발표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놀라운 얘기도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텐센트하고 알리바바하고 저는 DCEP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빙이 있었을 때가 2012년도 11월 28일이었어요. 28일. 그리고 두 번째 하빙이 있었을 때가 2016년 7월 9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첫 번째 하빙과 두 번째 하빙의 가격 차이가 첫 번째 하빙 때 12달러, 그리고 두 번째 하빙 때 658달러였어요. 그러면 2020년에 세 번째 하빙이 도래를 해요. 그럼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12달러에서 658달러가 됐던 이 비트코인이 세 번째 하빙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갈까 과연? 뭐 모르죠. 진짜 몇만 달러가 가 있을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같은 분위기가 그때까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쭉 가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벡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벡트가 지금 보면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스타벅스에서 어떤 생산품에 관해서 이제 실험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2020년 상반기 안에 런칭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플을 통해서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로 우리가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만든대요.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 위주로 하겠지만 아마 아시겠지만 IC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게 원래 그 벡트를 만든 데죠. 쪽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33개인가 되는 알트코인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어플 안에는 많은 알트코인들도 사실 수용을 할 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초반에는 스타벅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벡트에서 되게 중요 이사지구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에 관한 가치 창출에 관한 칼럼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여기서 벡트의 방향성에 관해서 이제 본인들이 추구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대목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핵심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년간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업계의 도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고 디지털 지갑, 거래 처리 및 지불 승인 전반에 걸쳐 더 많은 통합과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전에 고려되지 않은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소비자가 디지털 기술의 기본 기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디지털 자산은 성공할 것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딱 있어요. 이 문장이 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 없이 그냥 어플을 사용해서 뭐 전자상거를 하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편의점에 가서 결제를 하든, 어디 가서 뭐 커피를 사 마시든 그냥 생각 없이 쓰잖아요. 체크카드도 생각 없이 쓰고. 근데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를 그렇게 사람들이 못 느끼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거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놓고 알코올 램프로 서서히 0.5도씩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거야.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예를 들어 코인들이 현저하게 가격이 낮다고 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범상용화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쓰이게 만들겠다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대중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금리가 내년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만약에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많은 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는 따로 영상을 또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기가 이제 장황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추구하는 4가지 어떤 그 항목이 있어요. 디지털 자산, 인프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용을 줄이면서 새로운 형식의 결제 승인을 가능하게 한다. 뭐 그런 거는 뭐 피상적으로 우리가 뭐 늘상 계속 들어왔었던 얘기고, 마켓플레이스 액세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적으로 어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어의 극대화. 이것도 사실 되게 주목해야 되거든요. 디지털 자산이, 피아트 머니가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머니가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이 이게 확립이 돼서 범상용화되면 칼자루 진 사람이 전체적으로 더 제어를 극대화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피아트 머니, 금 같은 거는 어디다 숨길 수 있잖아요. 땅속에 묻을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네. 지하 자금이 생성될 수 있고. 근데 디지털 자산은 다 찾아낼 수 있어. 네. 익명성 코인도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규제받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익명성 코인이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익명성 코인의 그 익명성이란 그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시장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저는 약간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2가지 어떤 익명성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뢰 구축,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개인정보 보호 및 혁신을 확보하기 위한 벡트의 접근 방식. 아직 디지털 자산 영역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소비자와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새롭고 효율적인 지불 방식을 수락하려는 판매자를 대변합니다. 신뢰 구축,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노력은 2020년에도 계속 현실화될 미션의 핵심인 광범위한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플라이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첫 번째 출시 파트너인 스타벅스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소비자 앱 및 판매자 포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구글팀에서 업데이트에 가입하면 독점적인 사전 출시 업데이트와 소비자 앱에 대한 조기 액세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도 여기 껴있죠. 이 어플에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러니까 암호자산이 결국에는 범상용화돼서 모든 시스템에, 모든 플랫폼에 다 채용될 거란 얘기를 암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20년이 그 원년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말을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이게 뭐 돈이 된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 이제 끝에 뉴스, 마지막 뉴스를 이제 말씀드리면, 맥도날드가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그 빅맥을 옮기는데 1달러 이하 정도밖에 안 들 수 있다. 그래서 1달러 이하, 지금은 비싼데 1달러 이하가 된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게 또 누구냐? 맥도날드의 드론 배달이 1달러가 될 수 있다. 1달러 미만 가격으로 빅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드론 배송은 현재 배송 대안보다 9배에서 140배 저렴하여 배송 서비스 전체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피덱스나 피덱스 썸데이,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면 38달러에서 7.99달러, 그리고 시간도 하루나 이틀 막 걸리는데, 아마존 드론 같은 경우는 0.9달러로 잠정적으로 앞으로 그걸 배달할 수 있다. 맥도날드의 배송 서비스는 현재 우버 이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샌디에고에서 드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자꾸 뭐 코인하고 관련 없다고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하고 드론 산업하고 뭐 로봇 산업하고 되게 관련이 되게 깊거든요. 우리 코인 지금 하는 거랑 거기다가 AR 시스템하고 VR하고 종합적으로 결국에는 페이를 뭘로 하냐,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저는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은 식당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매출의 10%로 시작한 매출은 이제 매출의 30%이며
업계는 향후 3에서 5년 내에 퀵서비스 식당 매출의 5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린 이유냐면, 예를 들어서 딜리버리에서 먹는 우리가 음식이나 물건 값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택배비보다 더 싼 것도 있잖아요. 물건을 우리가 G마켓이나 쿠팡으로 시킬 때.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드론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범상용화되고 더 현저하게 가격이 코스가 낮아지면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뀔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의 가치도 되게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 뭐 딸려있는 거는 제조업하고 뭐 배송업이든 물류업이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부동산, 뭐 스트리트에 있는 가게들, 뭐 렌트비 이런 것까지 더 저는 다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에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결론 내줘서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상황, 뭐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떻게 변하든 로봇이 뭐 어떻게 되든, 일단 팩트는 뭐냐면 암호화폐는 지금 걸음마도 뛰지 않은 애기와도 같은 어떤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릴 뿐이에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에서 급작스럽게 꺼졌었던 어떤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시장에 관해서 겁먹는 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한 코인을 조사해 보시고 이 지금 앞으로 업계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관해서 잘 곰곰이 이런저런 어떤 그 뉴스들이나 JP모건이 본사를 정리하고 다른 데도 옮긴다, 이런 거 왜 그럴까, 그런 걸 가만히 다 뭉뚱그려서 믹스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변화가 있다는 걸 아마 직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뭐 암호화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애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